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소수몽키입니다. 오늘은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장 관심 많으신 AI 관련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무엇보다도 지금 최근에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관련 종목들, 특히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엔비디아부터 해서 전력주들, 에너지주들 돌아가면서 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 분위기가 이거 계속되는 건지 네. 도대체 왜 안 식는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번 6월 초, 올해 6월 초에 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제 실리콘밸리를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가서 이제 뭐 엔비디아도 직접 가보고, 인텔, 뭐 어. HP 등 총 한 14곳 정도의 기업들을 탐방을 가는 기회가 있어서 사실 네. 갔다 왔는데요. 제가 가서 느꼈던 분위기는 얘네들이 네. AI에 대해서 정말 좀 진심이구나라는 부분. 그리고 AI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자기네들의 그런 산업에 좀 적용시켜서 뭔가 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데 활용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좀 많이 들었고, AI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비즈니스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회사에서 가면은 회의 같은 거 할 때 막내들이 보통 회의록 작성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 이제 IR을 할 때 좀 얘기해 줬었던 것들이, 자기네들은 이제 AI를 활용해서 회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누가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지를 좀 구분을 직접 AI가 하고, 뭐 회의에서 나왔던 업무 분장, 다시 나누고 그 업무에 따라서 사람별로 뭐 KPI를 가중치를 부여하는 작업들도 AI가 이제 직접 하게 되고, 향후에는 그 업무의 진행상을 팔로우업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는 사람이 아닌 AI가 대체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도 회사 다녔을 때 퇴사한 지 좀 되긴 했지만 저도 이제 막내라서 제가 회의록 다 기록하고 KPI도 올해 목표치 일일이 다 하느라고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는데 이미 거기서부터 생산성이 엄청 올라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에는 사람이 그걸 직접 막 다 손으로 쓰고 했었던 것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AI의 목소리만 딱 입력시켜 놓으면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까지 다 이제 적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사실은 좀 필요 없어지고, 그 일 대신 다른 일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를 여러 분야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AI를 자기네들 시스템에 붙이고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형 AI가 이제 나온 지 사실 얼마 되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 비즈니스가 산업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이걸로 돈을 벌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들을 기업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이 AI는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비즈니스에서 새롭게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었던 탐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또 생생한 현지 분위기를 또 들려주시니까 좀 더 와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잠깐 들었는데도 진짜 AI가 사소한 것부터 크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 말 그대로 진짜 AI 혁명이라고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혁명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아주 예전에는 불을 발견했을 때 그때 혁명이 일어났다라고들 하고요. 그 뒤에는 전기가 탄생했을 때 혁명이 발생했다고 하고, 그리고 가장 최근은 사실 인터넷이라는 통신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이 좀 많이 바뀌게 되었잖아요. 이제 AI가 나타나서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바꾸는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뭐 만약에 급한 약속이 있어요. 급한 약속이 있는데 시간이 막 다 됐는데 지금 아파트에서 내려갔는데 모르고 지갑을 놔두고 왔어요. 지갑 정도는 사실 그냥 없이 보통 많이들 가시잖아요. 근데 내려왔는데 핸드폰이 없어요. 다시 올라가시죠. 올라가야죠. 그만큼 지금 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이제 하루도 좀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향후 이제 몇 년만 지나면은 AI가 없으면 뭔가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내 삶에서 스케줄을 관리하거나 하는데 AI가 없으면 너무 답답해서 미칠 수 있는 하루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시대를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게 공감되는 게, 스마트폰도 진짜 없이는 정말 금단현상 오듯이 그럴 수 있는데, 저도 요즘에 예전에는 구글 없이는 진짜 하루를 못 버텼다고 생각되는데, 요즘 저 사실 챗GPT 없으면은 업무가 안 될 정도로 항상 켜놓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업무에 활용할 때 예전에는 뭐 어떤 자료를 찾을 때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보고 구글에서도 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챗GPT로 이렇게 정리해서 해줘 라고 하면 사실 너무나 빠르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리소스 찾아주니까 사실 예전에는 1시간 걸릴 일들을 지금은 뭐 한 10분, 20분이면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업무에서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챗GPT 아이디를 회사에서 좀 등록을 해줘서 사용하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GPT 아이디를 등록해서 또 개인적으로 또 쓰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이
그쵸. 업무에 활용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역시 또 그걸 반영해가지고 대장주인 또 엔비디아가 정말 무섭게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구독자분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들도 다 공감되고 이해되는데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 도대체 어디쯤 와 있는 걸까? 또 먼저 미래 가치를 너무 다 반영해버리면 고점에 또 물리는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어디쯤 우리가 AI 반도체 사이클 와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AI 시대에서 가장 수혜를 받은 기업이 뭐 엔비디아라는 건 사실 두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생산형 AI 시장은 사실 오픈 AI 챗 GPT가 열었지만 돈은 엔비디아가 이제 끌어모으고 있는 뭐 제주는 챗GPT가 부렸는데 돈은 황서방이 다 벌어먹는 젠슨 황서방이 그런 이제 지금 시대가 됐는데요. 사실 엔비디아가 AI 혁명의 핵심 기업이 된 이유는 많은 기업들이 AI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막대한 이제 컴퓨팅 파워라는 게 이제 필요해졌고요.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에서는 AI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만큼 AI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양의 엔비디아의 칩을 확보하는 회사가 이제 승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지금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은 이제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은 이제 살 수가 없는 또 다른 얘기로는 뭔가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다라는 그런 얘기도 사실 들릴 정도로 사실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H100 칩 하나가 한 4만 불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 원가는 4,000불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원가 자체는 사실 10%밖에 안 되는데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랐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높아지는데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사실 80% 수준이라는 게 사실은 완전 서프라이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전 세계 어느 기업에서도 영업이익률이 80% 되는 회사는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애플도 그렇게 많이 남긴다고 욕먹을 정도인데 50%뭐 이렇게 안 넘는데 사실 뭐 바이오 기업 이런 것들도 뭐 R&D 비용 제외하고는 사실 원가 자체는 작지만은 영업이익률이 그 정도로 높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사실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 매출에서 사실 돈을 못 벌면은 주가가 못 가는데 영업이익률이 80%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 자체도 계속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사실 주가 자체는 과거 대비 10배 넘게 올랐지만 밸류에이션은 사실 더 싸졌어요. 예전에 퍼가 뭐 한 80배, 100배 수준이었다면 사실 지금 더 엄청 더 낮아진 수준이라서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랐지만 과거보다 비싸냐라고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사실 더 싸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따라오고 있다. 네, 맞습니다. 실적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픈 AI, 뭐 메타, 구글, 뭐 아마존 등 이제 빅테크들은 서로가 다들 AI 시대의 승자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는 엔비디아 칩을 많이 확보하는 게 회사의 비전, 전략에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긴 했고요. 구독자분들이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데이터 센터 AI 서버 수요가 끝나면 뭐 끝나는 거 아니야? 뭐 마무리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제 우려들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서버의 수요가 주춤하기 전에 사실 온 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 PC 쪽이나 모바일 쪽에 잠재적인 수요들이 사실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부분들이 사실 AI 반도체를 활용할 부분들이 사실 크기 때문에 성장성은 사실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 않냐 그런 의견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챗GPT 외부로 아직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모바일로 갖다 붙고 노트북에 갖다 붙고 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 다 갖다 붙일 수 있겠네요. 청소기도 이제 챗GPT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전까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 AI 칩이 단독으로 붙게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됐습니다. 지금 모든 빅테크부터 서로 지금 엔비디아 칩 살려고 난리긴 한데 분명히 다른 노력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 언제까지나 이게 독점 위치가 유지될 수도 없어 그러시고 빅테크도 돈이 그렇게 많고 기술력이 있는데 뭔가 다른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잭슨 황 같은 경우도 이제 엔비디아의 독점이 깨지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니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사실 본인이 봤을 때도 이런 독점적인 체계가 장기간 지속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내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칩 비중도 지금 한 70% 수준으로 점점점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보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설계한 TPU를 기반으로 한 AI 칩을 자사 서비스에 좀 돌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MS 같은 경우에도 점차 AMD의 비중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저도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직접 탐방을 가서 들은 얘기가 자기네들도 그 부분들 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서버 AI 칩의 매출은 분명히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처해서 이제 온 디바이스 쪽 PC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재밌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니네들은 혹시 소프트웨어 쪽으로 뭔가 좀 더 강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냐, 이런 질문들도 사실 나오긴 했는데, 그 IR 담당하시는 분의 답변이 우린 이미 소프트웨어 업체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뭐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AI 칩을 엔비디아 칩이 들어가는데 개발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때 쿠다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쓰나 보더라고요. 이제 그 쿠다라는 것들을 이미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쏘기 때문에 약간 잠식 효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뭔가 개발자들이 이걸 다른 언어로 변환하고 할 때 이제 쿠다를 쓰면 워낙 편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해서 좀 많이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의 AI 칩의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도 독점에 대한 부분들이 깨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염두를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계속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AMD 같은 경우에는 MI300 시리즈를 공개하면서 사실 AI 반도체 시장에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AMD의 MI3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내세우는 게 가성비라고 하죠. 가격 대비 이제 성능이라고 하는데, 현재 엔비디아의 주력인 H100이 한 3에서 4만 달러 수준이다라고 하면 MI300X 같은 경우에는 1만에서 1.5만 달러, 반값이 반값도 안 되는 거죠. 뭐 성능은 사실 조금 뒤처질 수 있지만 가격 대비해서의 그 성능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요 고객들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이거 괜찮네 하면서 주문량들을 좀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분위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AMD는 파운드리 생산 캐파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하면 인텔을 들 수 있죠. 인텔 경우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미국 종합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하는데요. CPU 점유율이 한 70에서 80% 수준의 파운드리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텔은 이제 뒤늦게 GPU 개발에 좀 나서면서 좀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좀 뒤처졌기 때문에 특수 목적 반도체 기업들을 좀 인수 합병하는 전략을 최근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가우디 3라는 이제 AI 가속기 칩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등장을 좀 알리기도 했고요. 차이점은 엔비디아와 AMD가 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에 주력을 하는 것과는 달리 인텔 같은 경우에는 기업 데이터 센터향 가속기에 겨냥을 했다라고 보시면 약간 타겟이 다르군요. 네, 타겟이 좀 다릅니다. 이제 개별 기업들은 이제 데이터의 유출 가능성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사실 클라우드에 어울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꺼려하는 회사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성능은 떨어지더라도 가격을 낮춘 가우디 3를 이용해서 기업 내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수요를 이제 공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들은 대부분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업체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또 그거를 싫어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겠네요. 네. 내가 빅테크한테 왜 줘야 되냐, 데이터 위험하게. 그걸 또 노린 게 인텔의 AI 반도체다. 탐방한 내용 중에 이제 커시어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게이밍 관련된 이제 커시어라는 회사에 거기는 사실 그 큰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CFO가 직접 IR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하는 말씀도 그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나 같으면 이제 클라우드에 올리지 않을 거다. 우리 회사 기밀 클라우드에 올렸을 때 누가 볼 수 있는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체적인 회사 내의 데이터 센터 구축이나 온 디바이스 PC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보면 사실 조금 더 이제 그 수요나 아니면 그 타겟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또 그 시장도 또 예상 외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그래서 방금 또 온 디바이스 얘기해 주셨는데요. 마침 또 이제 하반기 또 기대주 또 역시 대장 애플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애플의 또 AI 폰, 이게 대표적인 온 디바이스 AI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합니다. 사실 애플이 WWDC에서 이제 인텔리전스 탑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던 날, 그날은 주가 반응이 생각보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나왔는데 왜 그러지라고 했는데 다음 날 갑자기 주가가 폭
폭등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유가 보면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리포트에서 애플의 인텔리전스는 아이폰 프로 15 이상에서만 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텔리전스 때문에 뭐 신규 수요도 늘어나겠지만 기존에 뭐 14, 13, 뭐 12를 가지고 있는 이제 아이폰 유저들이 뭔가 교체를 할 수 있는 수요가 상당히 급증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애플의 매출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이제 그게 주가를 급등시켰다라는 이제 원인으로 좀 파악을 했는데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제 교체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기대감도 있고 클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사실 이제 아이폰 지금 13 쓰고 사실 그 다음부터는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데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새로 나와도 에이 뭐 1년 더 쓰지 이렇게 계속 놨는데 만약 이번에 9월에 나왔는데 진짜 한번 사보고 싶다 하면은 저도 이제 교체 수요에 한몫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붙고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이제 인텔리전스라는 뭔가 새로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교체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AI PC 시장이 한 1억 대 이상으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라는 곳은 또 AI 스마트폰이 2023년에 뭐 한 4,700만 대에서 뭐 한 2027년 가면 5억 대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이런 사실 전망들도 내놓고 있기 때문에 4,700만에서 5억이면 10배. 맞습니다. 당장 뭐 한 3, 4년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폰들이 AI 스마트폰으로 좀 바뀔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제 모바일 PC에서 온디바이스 AI가 아직은 시작 단계에 좀 불과하지만 향후 이제 몇 년만 지나더라도 모바일이나 PC에서는 당연히 온디바이스 AI로 활용을 할 거고 뭐 자동차, 로봇,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기라든지 스마트 가전 등에도 비중이 점점 확대되면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요는 좀 계속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야다라고 많이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도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얼리 어답터이자 소수였는데 네. 지금은 사실은 반대잖아요. 네, 너무 당연히 스마트폰 다 쓰고 계시니까 또 어느 순간 또 너무 당연하게 AI 폰을 쓰는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것도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 또 챗GPT 얘기도 했었는데 챗GPT는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뒤에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검색 시장 하면은 딱 떠오르는 회사는 역시 구글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구글도 이제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반응이 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네. AI 혁명을 가져온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구글에서 만든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거든요. 네. AI가 원래는 이제 딥러닝 정도에서 머물다가 네. 구글이 이게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나오면서 말의 맥락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이 하면서 AI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그 성능이 발전하게 된 이제 계기가 사실 트랜스포머 모델이고 그거를 이제 개발한 곳이 구글인데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서는 사실 챗GPT에 약간 뒤처지고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트랜스포머 모델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말의 맥락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예전에 그냥 조금 지능이 낮은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야 시리야 오늘 뭐 저녁 뭐 먹을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때 예전에 막 답변을 뭐 잘 못 알아들었어요. 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도를 얘기하거나 조금 똑똑해지면은 이제 가족들과 뭐 맛있는 식사를 하세요. 뭐 요런 이제 엉뚱한 답변들을 많이를 하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맥락은 저녁 뭐 먹지라는 건 사실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 저녁엔 좀 특별한 걸 먹고 싶은데 어떤 게 좋겠냐라는 걸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적용되면서 그 모델은 이제 말의 핵심을 짚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얘가 맛있는 저녁을 먹고 싶구나라고 해서 그럼 답변 자체가 지금 이 주변에는 맛있는 맛집들이 뭐뭐뭐가 있고 배달이 가능한 음식은 뭐뭐뭐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게 최근에 좀 더 발전된 AI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다. 그게 파운데이션 모델. 트랜스포머 모델이 활용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업그레이드 버전. 조금 더 다시 뭐 오픈 AI로 넘어가면 2022년 10월에 이제 오픈 AI의 챗GPT가 등장하면서 사실 AI 혁명이 시작되었고요.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듯이 2015년에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가 비영리 기업으로 사실 시작을 했는데 한 2023년에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한 10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AI 서비스를 뛰어넘는 챗GPT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단 이제 40여일 만에 1000만 명의
사용자를 모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플랫폼별로 1000만 명을 모으는데 걸린 시간을 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넷플릭스가 9년, 9년이나 걸렸군요. 페이스북이 2년 4개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 한 11개월 정도 걸렸는데 네. 이걸 챗GPT가 무려 40일 만에 야. 해냈다라는 네. 거는 사실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요. 네. 물론 시대가 좀 변화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서비스고 기대했던 서비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2억 명 정도의 유저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거기 안에서 200만 명 이상의 엔지니어들이 챗GPT 개발자로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뭐 저를 비롯해서 소몽님 같은 네, 경우도 저도. 실제로 이제 유료로 맞아요. 사용하는 증가하면서 사실 이게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는 얘네들 돈을 어떻게 벌까?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워낙 유료로 하는 구독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2024년 되면 10억 달러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챗GPT가 기존의 AI가 단순 반복의 노동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라고 하면 생산형 AI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고유 영역이 글쓰기 아니면 그림을 그리기, 코딩의 영역, 창작의 영역까지 이제 가능할 정도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뭐 트랜스포머 얘기할 때 잠깐 구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구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T의 대항마로 바드라는 이제 서비스를 공개를 하긴 했는데요. 사실 바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게 뭐야 약간 별로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2023년에 새로운 파운데이션 모델인 제미나이 이제 공개를 했고요.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 텍스트 중심의 AI 모델이 아닌 이제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이해 및 추론의 기능들로 해서 사실 좀 좋은 평가를 받긴 했습니다. 제미나이 1.5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MOE라는 이제 기술로 특정한 분야의 전문 AI 모델을 여러 갖다 놓고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별하여 AI별로 이제 할당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면은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뭐든지 아는 천재 한 명을 데려다 놓고 걔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구조라고 하면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뭐 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각 분야별로 막 여러 명을 세워놓고 뭐 질문이 올 때마다 그거에 맞는 질문들을 그 박사들, 전문가들한테 쏴주면서 그들이 이제 대답을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서 그 부분들이 약간 파운데이션 모델에서의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네. 그 외에도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라마라는 이제 시리즈를 지금 갖고 있고 뭐 아마존에서 좀 투자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마존에서 한 40억 달러를 투자한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서비스들도 사실 파운데이션 모델의 대표적인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들이 AI 시장에서 빅브라더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는 단정 짓긴 좀 어렵겠네요. 네, 지금은 뭐 사실은 거의 챗GPT가 상당히 우월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예전에 저희가 뭐 다음 메일 뭐 그게 한순간에 없어지고 하고 또 지금은 예전에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구글로 검색하는 양이 사실 네이버 대비해서 상당히 부족했는데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 보면 사실 시장은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런 시장에 대해서 계속 스터디를 하고 적응하는 분만이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역시 꾸준히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AI 현황에 대해서 한번 쭉 보여주셨는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AI 붐 지속되려면 역시 인프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역시 이제 또 데이터 센터도 있어야 되고, 반도체도 적절히 공급이 돼야 되고, 전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앞으로 또 계속 이렇게 문제없이 진행이 될지, 뭐 이러다 또 어떤 문제를 만나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선 AI 반도체 수급은 사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독점하는 구조가 좀 계속 이어지면서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들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빅테크 기업들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체 설계 AI 가속기 개발에 좀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병목 현상이 좀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 구간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언젠가 이런 AI 가속기 개발들이 계속 좀 확장되면서 뭐 엔비디아의 점유율들이 좀 낮아지고 이제 다른 이제 AI 칩들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AI 저변 확대로 사실 데이터 센터 시장이 계속 좀 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그만큼 전력, 전기의 수요가 많아지는데 사실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한 우려들이 솔직히 계속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원자력이 그거 하나의
AI 해결, SMR이 전력 부족의 해결 방안이 되지 네.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서버에서 연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력 사용이 좀 폭증하게 되면 전력의 밀도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효율에서 열이 엄청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제 인프라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뭔가 AI 밸류 체인에서 그런 인프라 쪽에서의 좀 더 성장에 기대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다 계속 관심 받을 테니까 네네, 뭐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 이유 중에도 그래서 이제 지금 투자하는 관점에서 또 이렇게 사이클이 순서대로 네.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과정 있잖아요. 뭐 PC가 먼저 하드웨어 주식들이 먼저 수혜를 네. 받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서비스 맞습니다. 기업들이 막 네. 새롭게 태어나서 돈을 벌고 네네. 주가가 오르게 됐는데 이제 구독자들도 그럼 이번에도 또 비슷하게 갈 것인가 지금 반도체나 인프라가 먼저 올랐으면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플랫폼이나 서비스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을 아직까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실 없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예전 IT 혁명처럼 이게 네. 순서대로 흘러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시간 텀을 두고 성장을 하기보다는 비슷하게 서로 쳇바퀴 돌듯이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거든요. 네. 뭔가 파운데이션 모델이 발전하면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계속 가동하기 위한 AI 가속기가 같이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 가속기가 받쳐주면서 좀 더 고차원적인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걸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모델링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맞춰주기 위해서 인프라라든지 또 그렇게 그 서비스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끝났다. 이제 이게 시작한다. 그다음에 이게 시작한다기보다는 이게 좀 높아졌으니까 이게 좀 따라가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좀 따라가줘야 되고 서로 이제 좀 키 맞추기를 하면서 네. 좀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플이 인텔리전스를 발표하면서 여기서 얘기 나왔던 게 시리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챗GPT가 대신 답변을 해줄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 뭐 서비스 인프라 분야 서로 이제 협업을 하면서 이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네. 요즘 확실히 그런 주가의 어떤 분위기를 봐도 개인적으로는 네네. 이거 끝났으니까 이거 다음 차례 이런 네. 생각보다는 네. 그렇게 약간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네, 좀 최신 또 성능 좋은 거 나왔어?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 따라가고 네.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따라가면서 또 올라오고 또 이렇게 서로 받쳐주고 끌어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말씀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 이렇게 유기적으로 흘러가면 네. 지금 나 엔비디아 놓쳤으니까 끝났어. 다음 사이클을 노려야지 이렇게 보고만 있기보다는 네네. 그래도 좀 주목 계속 더 받을 수 있는 AI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물론 사실 뭐 엔비디아를 놓쳤어 이렇게 너무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도 사실 많으시겠지만 네. 아직 이제 AI 밸류 체인들의 다양한 기회들은 사실 좀 존재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성장 가능한 종목들이 아직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개별 종목들을 일일이 내가 스터디하고 찾아내고 하는 것들이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ETF 시장이 좀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AI와 관련된 ETF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브랜드 리뉴얼, 라이즈로 이제 브랜드를 리뉴얼하고 처음으로 내놓는 상품이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 탑3 플러스라는 게 7월 23일 날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어쨌든 AI와 관련된 것들은 아직 기회가 계속 많이 남아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개별 종목으로 활용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런 것들을 개별 종목으로 활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ETF를 활용하면은 조금 더 좀 다양한 산업을 활용하고 좀 종목들을 잘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딱 이번에 마침 또 원래 KB스타 ETF였는데 맞습니다. 브랜드 리뉴얼을 한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하고 처음 내놓는 게 또 네, AI 밸류체인이군요. 미국 AI 밸류체인. 그만큼 또 중요한 ETF가 아닌가. 예,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브랜드를 변경하면서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상품을 내놔야 되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었던 거고요. 저희가 브랜드명을 바꾼 이유는 아무래도 좀 KB금융 소속이다 보니까 KB국민은행의 브랜드와 좀 혼돈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KB스타라는 그런 브랜드 자체가 조금 올드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좀 있긴 했고 ETF 시장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과거의 ETF 투자자들은 사실 뭐 레버리지
인버스 아니면 특정 테마로 단기에 투자하는 거에 쇼를 보겠다, 성과를 내겠다. 이런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았다면 지금의 투자자들은 너무나 이제 현명해지시고 스터디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단기 투자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고르는 거에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신 것 같고요. 뭐 연금 계좌라든지 ISA 계좌 같이 좀 더 이제 장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좌에 계속 그런 좋은 상품들을 모아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특징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장기로 시점으로 좀 분할해서라도 꾸준히 투자하실 수 있도록 연금이나 이런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은 좀 더 보수를 낮추고 분산 투자해서 밤에 잠을 잘 때 좀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사실 뭐 특정 종목 몇 개 가지고 있으면은 매일 아침에 자다가 새벽에 막 일어나서 종목 보고 기쁠 때도 있지만 또 슬플 때도 있고 하지만 저희 목표는 라이즈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밤에 잠을 잘 때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일어나실 때도 좀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실 수 있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로 밝게 떠오르는 이미지 라이즈에 투영해서 라이즈 ETF 브랜드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주가도 또 라이즈, 계좌도 오른 우상향한다는 이미지의 또 라이즈. 그만큼 또 심혈을 기울여서 출시한 ETF 같은데 조금 더 ETF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또 종목들이 담겨 있는지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출시한 상품이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탑3 플러스 ETF라는 상품이고요. 구독자분들이 들으시면은 또 AI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AI라는 그 네이밍을 달고 출시한 ETF가 사실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20개가 그래요? 벌써 20개 국내에 출시된 거예요? 많이 나왔네요. 저도 사실 좀 놀랐어요. 이렇게 AI가 많이 출시됐나 사실 놀랐는데 근데 보니까 좀 특징들이 특정 섹터에 보통은 좀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반도체 AI, 온디바이스 AI, 소프트웨어 AI, 생성형 AI, 그다음에 뭐 AI 전력 인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분야를 좀 타겟으로 해서 조금 집중하는 그런 이제 ETF 상품들이 대부분 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상품을 처음에 설계할 때 참고했었던 부분들이 맥킨지 AI 밸류체인의 6개 카테고리를 좀 3개로 통합을 해서 AI 하드웨어,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서비스 인프라를 구분해서 대표 종목은 15%씩 담고요. 그러니까 이제 AI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AI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가 15% 정도 담기고요.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MS 애저라든지 아니면 또 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AI를 이제 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MS 비중이 한 15% 정도 담기고 AI 서비스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라클, 이제 뭔가 클라우드에서 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오라클이 15%.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카테고리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이 한 15%씩 당기고 각각 하이의 4개 종목들이 총 12개가 각각 동일한 비중으로 해서 AI 하드웨어가 5개, AI 소프트웨어가 5종목, AI 서비스 인프라가 5종목, 총 15종목이 당기도록 이제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3 플러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종목이 비중이 가장 높게 가져간다라는 부분도 있고 탑3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인프라 이 3개의 카테고리를 나눴다라는 부분도 있고 약간 2개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맥킨지가 발표한 AI 밸류 체인 같은 경우에 6개를 조금 나눠보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두 번째가 어플리케이션, 세 번째가 모델 허브의 MLOps,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번째가 파운데이션 모델, 챗GPT 같은 모델, 그리고 다섯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애저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AWS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컴퓨터 하드웨어,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온디바이스 AI 이런 식으로 6개 카테고리를 좀 나누는 거를 저희는 6개 하면 조금 너무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요거는 카테고리별로 해서 다시 이제 3개로 나눈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AI 섹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AI 섹터의 밸류체인의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데 골고루 투자할 수 있고 그 중에 핵심 종목들을 하나씩 15%씩 담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 AI 반도체에 투자하시면 AI 반도체 사이클 왔을 때는 한 번에 크게 조금 더 이제 수익이 나실 수 있지만은
갑자기 또 AI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웨어 쪽으로 뭐 흐름이 좀 맞아요. 넘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대응이 쉽지는 네.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큰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보다는 AI의 장기적인 성장에 좀 동의를 하시고 나는 좀 꾸준히 모아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뭔가 연금이나 ISA 계좌에서 좀 저렴한 보수로 좀 쌓아 나가고 싶어 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계된 AI 관련 ETF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안정적인 다양한 섹터에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AI형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주 단위로 이렇게 브리핑을 해보면 어떤 주는 막 반도체나 엔비디아가 끊임없이 오를 것 같다가도 갑자기 또 다음 주에 분위기가 싹 바뀌어가지고 또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면서 반도체는 또 심지어 조정받거나 쉬어갈 때도 있어서 나만 소외되는 기분을 느낄 때도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갑자기 이제 원전주가 오르면서 또 그 앞서 나갔던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쉬고 이래서 그걸 사실 단타 치면서 막 매주 이렇게 막 파도 타기를 하는 게 참 그 개인 투자자가 지나고 나면 쉬워 보이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뭐 수수료도 아깝고 매매 비용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머리 아프고 그러신 분들께서는 특히나 이런 골고루 이렇게 밸류체인에 투자가 되는 ETF에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럼 혹시 보수 같은 것도 저렴한 편인가요? 네, 지금 0.05%. 아, 0.05%.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저희가 브랜드를 바꾸면서 네. 연금이나 그런 이제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분들에게 좀 부담을 덜어보자.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뭐 보수나 이런 것들을 더 낮출 수도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약간 요거는 약간 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조금 더 보수를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부분들 좀 그러니까요. 저렴한 보수로 뭔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사실은 보수가 높으면은 아무리 좀 선거가 좋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까먹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익을 좀 포기하더라도 뭔가 이제 AI 하면은 요걸 투자하면 조금 마음 편하게 그다음에 보수도 좀 저렴하게 좀 장기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구나라는 인식들을 좀 가질 수 있게끔 보수 좀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하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야심차게 브랜드도 바꾸면서 이렇게 또 진짜 야심차게 출시를 한 ETF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관심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따끈따끈한 ETF 한번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AI라는 걸 많이들 들어보시기도 하고 사용도 하시는데 사실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사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업계에 있긴 하지만 처음에 사실 파운데이션 모델이 뭐지? 어렵죠. 사실 이 용어는 뭐지? 잘 모르기도 했었고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더 성장성이 있을 수 있겠고 뭔가 쳇바퀴 돌듯이 돌아갈 수도 있겠고 시장이 계속 바뀌고 있구나. 뭐 이게 좋아지면은 뭐 이것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뭐 이게 좀 좋아지면 또 이것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구나.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겠구나. 사실 좀 스터디를 직접적으로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내 계좌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많이 아시는 만큼 많이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꼭 저희 상품뿐만 아니더라도 다양한 ETF들에 좀 더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ETF 소개해주시고 또 AI 밸류체인 전반에 대해서 한번 현황 파악도 해주시고 많이 스터디도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투자에 또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개해주신 이 따끈따끈한 ETF 관련해서 더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댓글 더보기에 이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새롭게 또 브랜드도 바뀐 라이즈 ETF 한번 더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